자, 거기 24쪽에 있는 교환은 뭐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시험 문제가 거의 없는데 교환은 반대급부가 재산적 권리죠. 재산을 넘기고 재산을 넘기는 게 바로 교환이죠. 뭐 그 얘기만 알면 되지 논점이 없고요. 문제는 이제 임대차인데요. 자, 그 임대차 봐보세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에서 임대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3개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법상 지금 배우려는 임대차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넓으면 다 임대차잖아요. 민법에서 지금 배운 임대차에서 2문제, 주택임대차 2문제, 상가임대 1문제, 총 5문제가 임대차 문제 나와요. 근데 2차 과목에 중개법 실무 가면 거기서 또 임대차 문제가 또 2-3문제를 물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총 임대차 문제 7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칙이 민법 총칙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법 총칙 전체에서 10문제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2차까지 포함하면 7문제가 임대차에 관련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임대차는 잘해 두셔야 되는데, 자, 지금 배우려는 것이 618조부터 민법이라면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내가 쓰는 거야. 민법상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고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는 민법의 임대차의 대상이 어떤 거 보세요. 근데 임대는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이에 상하는 대가라 그래, 대가. 대가를 받으면,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에 상하는 물건 빌려주고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받으면 임대였다 부르는 거예요. 즉 임대는 유상이어야 돼, 유상. 물건 빌려주고 공짜로 빌려주더라. 빌려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요. 이게 무상이라면,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면, 무상을 빌려주는 것은 사용대차라고 불러요. 사용대차. 유상이라면 임대차. 물건 빌려주고 아무 대가 받지 않으면 무상을 빌려주고 사용대차라 부르는 거예요. 사용대차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유상인데 모든 임대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차임이 있어요.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있을 수 없다 그래요. 차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유상이어야 돼요. 물론 차임은 금전에 하나는 건 아니에요. 물건 빌려주고 쌀 2가마씩 받아도 차임이고, 나는 돈도 없고 쌀도 없으니까 네 거 빌려 쓰는 대신 품앗이로 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일해줄게. 품앗이로 때우자. 그래도 차임이에요. 차임은 유상이면 되는 것이지 꼭 금전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차임은 금전에 하나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전세권 배울 때, 물건인 전세권 배울 때는 전세금이 꼭 있어야 돼. 전세금. 전세금은 꼭 금전에 하나 한다.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임대차의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해요. 대가만 받으면, 그것이 품앗이든 쌀을 받든 돈을 받든 품값을 때우든 그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이러면 이게 이제 임대인데, 물건 임대 주는, 기계도 임대 주는 거고, 기계 빌려줘 한 대 100만씩 받은 기계 임대 주는 거고, 부동산도 임대하는 거고요. 부동산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기계도 임대하는 거. 물건이라면 다 임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동산 임대차 물을 일은 없고 이제 부동산 임대차 물을 건데, 매번 임대차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동산 부동산 다 임대할 수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택 임대차,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는 원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배우는, 우리가 배운 민법 임대차 이걸 적용하지 않고, 주택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특별법을 적용받지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해야 돼. 주택은 제외해야 돼. 이걸 적용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배운 민법 임대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점포, 이런 임대차는 과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상 임대차 이걸 적용받을 것이냐, 상가보호법, 특별법 적용받을 것이냐, 이거는 반반이에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요. 상가임대보호법이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액이 얼마 이하인 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4억 원. 이게 외우지 않은데 이 다음에 다 가르쳐요. 수도권에서는 3억 원. 상가 임차 보증금이 월세 포함해서 4억 원, 3억 원 이하인 자들은
상가보호법이라는 이 특별법을 적용받지 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보증금액이 남의 상가 얻었더라도 이걸 초과한 사람들은 소액 상인이 아니라 보는 거야. 소액 상인이 아니라 대형 상인이라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민법상 임대 대상이 돼요. 그러면 상가 사물 점포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상가보호법이나 특별법을 갈 수도 있고, 그걸 적용받지 못한 대형 상가 임차인들은 민법상 임대차로 와야 되고, 이건 반반씩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도 있잖아. 토지. 건물만 임대하는 거 아니잖아. 토지 임대차 중에서 농지 임대차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농지는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특별법인 농지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임대할 수 있을지언정 민법상 농지 임대 대상이 아닌, 그럼 농지를 제한 토지.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민법상 임대 대상은, 그 대상도 참 어려워 이게요. 민법이 제정된 것이 58년이고 시행이 60년 1월 1일이야. 이때는 이런 특별법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법들이 없었으니까 다 그냥 민법에다 다 임대한 거야. 다 임대 대상이 됐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용 건물 빠져나갔고, 상가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상가 점포 사무실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민법을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지는 거고, 토지나 농지를 제한 나머지 임대차 민법 임대차. 그러면 주택을 제외하고 상가 사물 점포는 제외할 수도 있고 제외가 안 될 수도 있고, 농지를 제한 일반 토지 임대차만 민법 임대 대상이야. 이런 거는 빠져나가야 돼. 이런 거는. 민법에서 임대 대상이 아니니까. 특별법을 적용받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정될 때는 모든 임대차는 다 이것 다 적용받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어.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하고 상가 사무실 점포를 제한 나머지 건물과 토지 중에서 농지를 제한 나머지 토지 임대차만 민법에서 임대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민법에서 임대차 그래도 왜 중요하냐? 이 다음에 배워보냐. 이 민법에서 임대차는 용어 중심으로 봐야 돼. 용어.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딴 이제 주택 여기 잠깐 볼 거예요.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요, 법조문이 몇 개 안 돼요. 법조문이 9개 빼기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의 법조문 보면 법조문이 9개 조문밖에 없는데 상세한 조문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주택임대보호법에 예를 들면 상가보호법에 일일이 규정이 없는 것들은, 법조문이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에 규정이, 여기에 규정이, 법조문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상 임대차를 다 적용받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건 규정대로 가고, 규정은 민법상 임대차 적용받는 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은 아무리 짧게 정해도 최단 기간 2년은 보장을 해야 돼요. 2년. 상가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 상인들은 서울에서 보증금액이 월세 포함해서 4억 원 이하인 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3억 원 이하인 자는, 기타 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도권에 들어와 인천광역시 제한 나머지 광역시, 안산, 김포, 용인, 광주는 보증금액이 1억 8천 이하인 자는 상가보호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상가보호법을 적용받으면 최단 기간 1년은 보장해 주라 해서 1년은. 아무리 기간 짧게 해도 1년. 그럼 최단 기간 여기 법조문이 있잖아. 최단 기간 여기 1년. 주택임대보호법을 최단 기간 2년 보장해 줘라. 규정 있는 규정대로 가면 돼. 근데 최장기, 예를 들면 최장기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냐? 규정이 없어요. 여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 건 뭘 따라가야 돼? 민법을 따라가야 돼. 민법. 근데 민법 임대차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얘들도 이제 최장기 제한이 없는 거야. 규정 있는 건 규정대로 가지고 규정 없는 건 다 민법에서 임대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주택의 상가 임대차에 수선 수리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택 임대했는데 비가 줄줄 새요. 방수가 안 돼갖고요. 지붕이 고장났나 봐요. 뭐 상가를 임대했는데 뭐 예를 들면 배수관이 막혀갖고요. 물이 안 빠져요. 근데 공사가 생각보다 뭐 시멘트 바닥 뜯고 뭐 하려면 한 300 든대요. 배수가 문제가 있대요. 그 수선 수리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순수입이 누가 부담할 것이냐? 주택에서 상가에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규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규정이 없다만 주택임대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걸 뭘 적용하라? 민법상 임대차를 적용하라는 거야.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순수 누가 친다는 의미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민법상 임대차에서 두 문제 나오는 게 뭐냐? 이런데 이제 규정이 없는 건 다 민법 따라오잖아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건 주택임대차건 상가임대차건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 똑같이. 공통점이야. 그러면 문제 낼 때, 이게 주택임대차, 이렇게 다음 임대차에서 맞는 거 틀린 것은, 이게 주택임대차를 묻는 거야? 상가임대차를 묻는 거야? 민법상 임대차를 묻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임대차에 있어서 맞는 거 틀린 건 그러면요. 그럼 공통점 묻는 거야. 공통점. 근데 이건 주택에만 있는 사실이야. 그러면 꼭 첫 문제가, 이건 주택만 묻는 거야. 그러면 딴 데 없다는 거죠. 주택임대보호법을 적용받는 또는 주거용 건물에 있어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요. 상가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이렇게 물어줘도 돼. 근데 다 똑같은 건요. 그건 임대차에서 맞는 거 틀린 건 그러면 주택이건 상가임대차건 민법임대차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요. 이해되죠? 그 공통점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천법인데 자, 한두 점을 읽고 나서 한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설명할게요. 임대차 보세요.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이란 말이 낙성이라는 뜻, 낙성계약이에요. 언제까지 임대주기라고 얼마를 내기로 하자. 합의가 이루어지는 임대차가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 임차 목적 넘겨주고 차임을 지급해야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임대차가 성립한 거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낙성계약이야.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약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차임, 동그라미. 모든 임대차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차임이 있어야 돼. 차임은 꼭 금전이어야 된다.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 쌀 두 가마 줘도 차임이고 쌀도 없고 돈도 없으면 품앗이를 떼어도 차임이에요. 꼭 차임은 있어요. 유상이면 돼요. 금전 하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긴다. 그런데 619조 보세요. 619조는 우리 이제 법조문이 있지만 619조 같은 법조문을 사문화된 법조문이다. 그래요. 사문화하는 얘기 뭐냐면요. 법조문이 있지만 현실에서 거의 쓰지 않는 법조문의 뜻이야. 619조는 60년 1월 1일에 만들었지만 현실에서 쓰임이 없는 법조문이라는 뜻이에요. 왜 쓰임이 없다 그러냐. 이것 때문에 619조 이 조문에 관련된 것 같고 판례가 한 건도 없어요. 민법상 60년부터 2015년 판례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분쟁이 없다는 거야. 분쟁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619조, 620조 필요 없는 조문이에요. 자, 621조 봐보세요. 임대차 등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잘 봐보세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임대차는 남의 부동산을 빌리는데 전세권, 지상권은 물건 등기한단 말이야. 그 물건은 강력해요. 근데 임대차는 채권. 응?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지 새로운 신소유자, 이 사람 모든 사람한테 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은 임차는 임대인에게만 주장해야지 제3자가 임차한 부동산의 친소유자한테는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부산 임차권도 임차권 등기하면 등기 떼어봤더니 임차권 등기가 났어요. 등기 났다면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요. 임차권 등기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내 임차권 등기했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건물 주인이 바뀌든 땅 주인이 바뀌든 경락차 나타나든 내 계약 기간 주장할 수 있고 내 보증금 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는데 근데 621조에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내달라. 임차권 등기 내달라고 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무런 말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등기를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621조인데
문제는 이 등기청구권이 이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처음 문제 나왔어요. 부동산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내달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등기 내줘야 된다. 임차권 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강행 규정이라는 뜻이야. 근데 임대인이 임차권 못 내줍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임차권 내달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때 임대인은 임차권 내줄 의무가 있다. 이때 임대인이 아무런 말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내줘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면요. 임차권 등기 다 내지 못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임차권 등기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이건 임의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이때 임대인이 못 내줘. 그럼 그만이에요. 그만이지 임대인에게 부동산 임차권 등기 내달라 청구했을 때 이때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에 협력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내줘야 한다. 그럼 틀려요. 그럼 다 임차권 등기 내 누가 못 냅니까?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이 못 내줍니다. 그러면 못 내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조문이지 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는 경우 없잖아. 등기되는 경우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법 청구 받아서 임차권 등기 내지 못하더라도 전신고 해놨다면 대항력 인정해주겠다. 그럼 주택만 그런 거지. 이런 일반 임대차는 임차권 등기 못 내면 주택도 아니요 상가보법도 정받지 못하는 그런 임대차에서는 일반 건물, 공장, 일반 토지, 일반 건물, 일반 이런 건물은 임차권 등기 못 내면 대항력 없어요. 덕매되면 끝난 거야. 땅 주인 바뀌면 건물이 바뀌면 끝난 거야. 사장한테 지원 못해. 걔가 연장 안 해주면 나가면 나가야 돼. 그럼 굉장히 힘이 약하잖아요. 특별법 적용 받으면 특별법보다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걸 적용받지 못한 애들은 임차권 등기 못 내면 대항력 없기 때문에 권리가 너무 약한 거야. 땅 주인 바뀌어버려 건물 주인 바뀌어버리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사람한테는. 또 이때 임차권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이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협력할 의무도 없고 임차권 내줄 의무도 없단 말이야. 못 내줘 그러면 끝나는 거야. 협력하여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차권 등기나 부동산이 거의 사례가 드물죠. 안 내주니까. 그런 얘기인데 622조 봐보세요. 622조 굉장히 재미난 얘기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지금 기초 강의니까 이 얘기를 하지 수업 시간에 거의 622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잘 나오는 법조문이 아닌데 사실 할 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이거 하나만은 원래 우리 시험 문제가 사회생활 할 때 중요하면 시험 문제도 묻거든요. 근데 622조만은 사회생활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시험장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 법조문이에요. 참 요거 하나만은 좀 현실과 안 맞아요. 이거 좀 내줘야 되는데 622조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초 강의 할 때니까 우리 622조를 뭐라 부르냐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이라 불러요. 차지권. 차지라는 게 차지권이요. 차지권의 대항력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 차자가 빌릴 차자, 빌리는 땅지자예요. 땅을 빌려 쓴 대항력이라는 뜻이에요. 건물 등기 차지권의 대항력을 부르는데 이런 일이 어디 많이 있느냐. 도시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없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시골에서는 좀 간간히 있어요. 한번 법 좀 읽어보고 내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622조 봐보세요. 1항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3대하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 지은 건물이 임대계약기한 만료 전에 멸실되거나 장마 때 무너지거나 불나서 없어지거나 후패 때려부셨어요. 후패 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제3자들에게도 제3자가 토지의 신소유자에게도 내 권리를 임차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보세요. 땅이 있어요.
이 땅 주인이 누구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명의되어 있는 땅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선친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시골 고향인데 아버지 명의된 땅인데 이 땅 위에 김씨 아저씨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1970년대, 60년대 땅값 쌀 때 시골인 땅인데 그때 뭐 시골인 땅 한 평당 쌀 한 말 쌀로 계산했어요. 쌀 두 말, 한 말, 두 말 갈 때 뭐 진짜 뭐 몇천 원밖에 안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집질만한 터가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집 앞에 텃밭에다가 여기다 집죠. 여기다 집 짓고 텃값이나 줘. 텃값 주는 게 뭐 그게 차임 달라는 거예요. 지료. 그래서 옆집 동네 아저씨가 우리 명의 아버지 명의 된 땅에다 집 짓고 수십 년 살면서 땅값으로 텃값이라 하죠. 지료로 1년에 쌀 한 가마씩 받아요. 쌀 두 가마씩 받아요. 그렇게 해봐서 수십 년. 이해되십니까? 터는 우리 집 터인데 우리 집 위에 동네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텃값 받았어요. 쌀 두 가마씩 받아서 꼬박꼬박. 여기가 어디냐? 그렇게 수십 년 해왔어. 수십 년 지났어요.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 어쨌든 상속인이 자식이 내가 이제 상속인이죠. 상속은 등기하잖아도 상속이고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근데 땅값이 비싸지 않을 때는 뭐 그냥 약간 좀 서로 문제는 있었지만 뭐 그냥 어영부영 그냥 괜찮았어요. 여기가 어디냐? 용인 수지야. 땅값 옛날에 평당 10,000원, 20,000원 하던 게 지금 평당 500만 원 땅이 돼서 500만 원. 근데 우리 집 터인데 이게 땅은 우리 아버지 명의 있는데 그럼 상속 내 건데 이게 그래도 한 200평 돼. 200평. 평당 500만 원씩 200평이면 얼마예요? 10억이 10억. 땅가치는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땅값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곤란하잖아.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0억짜리 땅 내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쌀 두 가만 지금도 보내. 지금도 보내요. 때 되면 땅값이 턱값이라 그러는 거 이거요. 보내. 그 턱값이 지료란 말이야.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지금은 우리가 여기 고향에 살지도 않는데 명절 때 내려가서 이분 연세 많지만 살아 계셔요 지금. 이분 살아 계실 때 해결하려고 내가 저기요 아저씨 내가 시골 내려가서 명절 때 음료수 사가서 인사드리면서 저기요 이거 이 문제 집터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제 생각인데 지금 어쨌든 턱값이 동네 이 땅값이 개발돼서 평당 500만씩 나가는 걸 아시지 않느냐? 알고 있대요. 안 돼. 대청정 시대 된다는 거. 저기 절반값에 드릴 테니까 500만 원이니까 평당 250만 원에 드릴 테니까 사세요. 아주 사시라. 그럼 싸게 사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도 살아계실 때 해결하기 좋지 않냐? 자손들한테 이거 법적 분쟁 약간 당신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좀 생각해 보겠대요. 왜? 자식들한테 한번 의논을 해보겠대요. 자, 의논했어요. 연락 왔어요. 사고 싶어도 싸잖아요. 250만 원이면 나도 당신은 여기서 양보하는 거죠. 사고 싶어도 돈이 없대요. 그냥 살겠대. 그냥 살겠대요. 해결 안 됐죠? 그 다음 명절에 추석에 내려가서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이 건물값 물어드릴게. 건물값 내가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1억 드릴 테니까 이 돈과 딴 데다 집 지으시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물어줄 의무는 없지만 응? 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내 문제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내 문제예요. 좋아요. 내 문제 얘기해. 우리가 터가 시골 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명의는 좀 다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땅이죠. 거기에 지금 동네 사람이 집이 7채가 있어요. 7채. 이 동네. 그게 다 우리 땅이에요. 그게 다 합치면 1,000평 정도 되는데 집터가. 내 땅은 막 오르잖아. 나는 법을 배웠으니까 알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지금 뭐 당장 내가 뭐 땅을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살아계신데 뭐 내가 뭐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집터 우리 터니까 이거 해결합시다 하는 문제도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 언젠가는 저기 10년이고 20년 뒤에는 어떻게든 해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진 않아요. 이 다음에 그래서 다음 명에 내려가서 그러면 내가 건물값 물어드릴게. 물어줄 의무는 없지만 내가 물어드릴 테니까 내 1억씩 드릴 테니까 그럼 내가 다 때려부시고 땅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1억씩 드릴 테니까 딴 데다 집을 지시라. 응?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 물어줄 의무는 없지만 1억씩 드릴 테니까 딴 데 집 지시라. 1억이면 지을 수 있다. 30평은 지을 수 있습니다. 지세요.
고맙대. 뜻은 참 고맙대. 생각해보고 왜? 자식들 의논해야지, 자식들한테. 의논했나 봐요. 또 연락 왔어요. 1억을 줘도 집을 지을 땅이 없대. 그냥 살겠대. 그냥 살겠대. 살겠대. 또 해결이 안 되죠? 다음에 또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료를 현실화시켜달라. 예전에야 쌀 한 가마 주는 게 뭐 정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땅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 쌀 한 가마 10몇만 밖에 안 되는데 아직 땅값이 지금 평당 500만 나가는 땅이면 지금 200평이면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내가 1%만 받아도 1,000만 원 아니냐? 1%만 받아도 응? 그러면 쌀 한 가마 18만 원인데 말이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쌀로 따지면 1,000만 원어치 쌀 50가마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쌀로 따지면 쌀 50가마를 지료로 달라, 차임을 달라 그랬어요. 응? 생각해보겠대요. 왜요? 또 자식이랑 의논해봐야 되잖아요. 의논하셨나봐. 전화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쌀이 없어서 쌀을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땅을 싸게 사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지. 저기 건물값 물어줄 테니까 딴 데 가서 집지라면 땅이 없어서 집 못 진대지. 그럼 지료를 좀 더 달라 그랬더니 쌀이 없대지. 그냥 살겠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돈이 급했어. 내가 망했어. 돈이 굉장히 아쉬워. 물론 이 등기부, 토지 등기부 어디에도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는 명예돼 있죠. 이게 토지 등기부예요. 상속 등기 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야. 그런데 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도 임차권, 토지 임차권 등기가 안 났어요. 임차권 등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 보면 저 김치 아저씨가 임차권 등기 안 냈단 말이에요. 원래 등기가 안 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태는 추정할 수 있어. 나태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같은 사람을 보는 거. 상속인과 피상 같은 사람을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땅 주인 바뀌어버리면 삼자한테는 임차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근데 우리 법조문에 남의 토지를 임대해서 임차한 토지에 임차인이 건물을 쳤어요. 이 건물이 보존 등기가 났다면 이 건물 등기를 두고 있어요. 땅 주인이 아닌 사람도 건물 등기 낼 수 있어요. 근데 건물 등기를 내놓고 있어요. 이 건물 등기가 났어, 이게. 누구? 김씨 아저씨 명의로. 그렇다면 이게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땅이 팔려서 제3년 넘어가도 3년 쫙 짜서 땅 내놔라 하면 대항력 정하면서 토지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땅을 빌려서 우리 땅에 건물 쳤는데 토지 등기부 어디에도 토지 임차권을 등기 내지는 않아. 등기는 안 났어요. 근데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 친 그 건물이 보존 등기부가 등기가 미등기 건물이야.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없기 때문에 땅 팔아버리면 새로운 신소자 철거소송 들어가면 전 철거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게 등이 났다면 건물 등을 두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땅이 매매돼서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신소자한테 임차권 주장하면서 토지인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약서를 쓸 때 저기 그냥 우리 집 터 위에다 집 짓고 땅값이나 쌀 한 가마씩 줘. 계약서 안 썼단 말이야. 계약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장기 제한이 없어요. 몇 년이란 제한이 없어요. 그게. 임대차는 최장기 제한이 없다 그래요. 판례가. 대원 판례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골 아프지. 생각보다 권리 있는 거예요. 권리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게. 그런데 언제까지냐? 이 건물 자체로만 대항력 있는 거지. 이 등기 났더라도. 근데 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또는 장마대 무너졌어요. 후패 무너졌어요. 그러면 대항력 없어지는 거예요. 손은 못 대. 있는 그대로만 해야지. 남한테 이거 매매도 안 돼. 매매해서 건물은 팔 수 있죠. 직거니까. 매매해서 박씨한테 바뀌어버리면요.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건 철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의 땅 임대해서 남의 땅 건물 짓고 건물이 등기 났더라도 있는 건물 그대로만 유지해야지. 장마 때 무너지거나 불나서 없어지거나 때려부셔 신축하면 안 되고 건물 매매할 때 건물 김치거니까 매매할 때 토지 임대 땅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매수한 사람은 대항력 없어요. 그 상태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만. 수리는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신축이라든가 재축이라는 정도는 건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응? 뭐 비사는 거 뭐 수리하고 뭐 그런 거야. 다 문짝도
달고 뭐 덧문 달고 하는 건 되지. 응, 그거야. 하지만 건물을 바로 때려부시고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매매할 때 내가 동의해줄 리가 없지.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단 양도가 되는 거야. 그때는 철거시켜야 돼. 그럼 은대까지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내비두는 거야. 언젠가 대기 건물만 팔아봐라. 또는 건물 낡은 건물이든 저거 때려부시고 한번 거기다가 뭐를 접어라. 다시 한번 조그맣게 내비두는 거야. 딱 짓는 순간 대항력 없어요. 이제. 철거해달라. 인도해달라. 그러면 법으로는 이겨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유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난 다 알고 있으니까.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냥 가서 지금 이 사람 등기 띄워봤어. 건물 띄워봤더니 등기가 있네? 대항력이 있죠? 권리 있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서 뭐 토지 인도해달라, 철거하라, 소송 내봤자 그럼 지기만 하고 괜히 권리만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만들어.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요. 나도 아니지. 우리 아버지도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뭐 차임도 안 받아요. 또 차임을 내야 돼요. 차임을 내다가 안 내면요. 그전에 주던 게 있었잖아요. 안 내면 우리가 차임을 연체해버리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들어가죠. 그럼 어느 날 연체하게 내비두는 거야. 쌀한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전에는 동네 분들이 냈어요. 이렇게 뭐 한 달, 1년에 쌀 한 가마씩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달란 얘기도 안 하지만 언제부터 안 내더라고. 좀 안 낸 지 한 5, 6년 됐어요. 네,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 다음에, 지금이야 뭐 살아계시니까 그러지 않지만 이 다음에, 한 번 안 내면 계속 안 내거든요? 그러면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임차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임이 연체됐다면 모든 권리가 딱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내용적으로 해제한다. 차임이 지금 7년째 밀렸습니다. 해제합니다. 한순간 해지당한 임차인은 아무 권리도 없어. 뭐 매수가 이거 좀 뭐 매수해달라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걸 건물 등기 차지권의 대항력이라 불러요, 걸령.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건 현실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동네를 갔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마을 이장 보고 그랬거든. 이장이 뭐 동네 형이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으로서 이장이라도 청년회예요, 청년회. 청년회를 지금 30년째 청년회 하고 있어. 환갑이 갖고 노인네 아니저는요. 없으니까 청년회 회장이에요, 지금도. 옛날 사회치 운동할 때부터. 그분이 이장을 맡았는데 내가 그랬거든. 마을 회관 저 문제 있다. 왜냐면 그 마을 회관 자리를 옛날에는 동네 사람이 터를 이렇게 기부했다고. 그냥 여기 동네 중앙인데 딱 마을 회관 짓기 좋아. 도로도 바로 길도 큰 길이 있고. 그러면 옛날 뭐 새마을 운동할 때 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뭐 마을 길 넓히고 뭐 마을 회관 자리 다 기부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은 이제 이사 갔지만 그분 땅이었는데 그래요. 거기 뭐 한 150평 되는 거 회관 치라고. 그 사람 땅이니까 졌어요. 근데 등기를 안 돌려놓은 거지. 그러면 그 사람 땅이 분할 측량해서 분할 등기해서 등기를 돌려놨어야지. 근데 그냥 그 사람 땅이었을 땐 괜찮았죠. 그냥 치세요. 그래서 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시골에서 이제 이사 가고 자손들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이제 땅 팔고 이사 가니까 땅에는 그 땅에 달려 있잖아. 등기 분할 등기 안 해서 따로 등기를 마을 앞으로 안 냈으니까 달려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새로 산 사람이 세월 좀 한참 지나더니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 땅은 내 땅이다. 팔아. 내가 사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냐. 수십 년 전에 기부받았는데. 등기부상 그게 이전 등기 됐어야지 기부지 그게. 분할해서 측량해서 분필해서 등기를 냈어야 되는 거지. 등기를 안 냈으니까 그 사람 매매한 땅에 다 필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빨리 마을에 가는 등기 났어요. 건물 등기를 내야지 그 마을에 간 칠 때 그게 보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건물 등기 안 나면 그 보조금을 안 주거든. 근데 이거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료는 밀리면 안 된다. 그 대신. 이거 최장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사람 말은 내용지만 처리 보내도 이거 철거 못 시킨다.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 대항력이잖아. 그러니까 마을에서 반드시 지료 밀리면 안 된다는 몇 번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에. 이 사람 달란 얘기를 안 하니까요. 마을 일이 또 바쁘잖아. 하다 보면 또 동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료 꼬박꼬박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이 오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안 보낸 거야. 이게 뭐 이장도 바뀌고 그럴 와중에 한 3, 4년치 밀렸나 봐요. 거기 바로 내용지만 날라왔지.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차임이 이기상 연체됐다. 해지당했어요. 해지당했어요.
그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꼭 몇 월 며칠 날은 동네 돈에서 차임을 보내라. 몇십만 원씩 보내던 거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 흐지부지 됐던 거. 법을 모르니까 대충. 그 마을 사람들이 있죠. 이걸 철거한다. 마을에 간 철거하는 놈이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고 법에도 다 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니까 너서 소송을 응소를 했겠죠? 응소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걔 변호사 비용 300만 원만 버린다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했어. 쳤지. 철거하라. 빨리 나서 철거하라. 빨리 나왔어요. 황당한 거야. 이제 마을에 간데 없는 동네 된 거야. 완전. 철거하라. 아 그러면 우리 건물값이라도 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전에는 그 땅 산 사람이 건물 물어준다 그랬어요. 내 마을에 간 딴 데 저드리겠다. 난 땅을 써야 되니까, 이 땅 다 같이 써야 되니까, 땅값이 좀 올랐거든. 이 동네 땅값이 한 평당 100만 원이 넘는 땅인데, 그 사람이 200평을 포기할 리가 없지. 내가 5, 6천만 원 드릴 테니까, 딴 데 치라. 사람들이 땅이 없는데 어때요? 땅을 사야 되잖아, 그럼 마을에서. 응? 안 된다. 그냥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지를 밀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다, 내가. 밀렸잖아. 아니나 달라 해지통고 날라와서 철거성 들어오니까 응서해봤자 졌어요. 아무 리가 없다. 의무위반자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5천만 원 준다 그럴 때 받지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합의해서 그럼 건물값도 못 받고 합의도 안 되고 철거는 하라지. 난리 났어 동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맨날 마을에 간 나가시는데 큰일 났어요. 나만 자꾸 맨날 얘기를 해. 이거 어떡하니 이거? 아범아 이거 어떡하니? 가실 데가 없대. 요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철거하라래도 철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가 집행한다고 집탈관 들고 와서 보면 마을에 노인들 앉아 계시는데 그 포크레인 때려부시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법원에 다시 여기서 소를 내면 합의하라 그럴 거다. 그렇게 나와도 대한민국에서 마을에 간 때려부셨다. 포크레인 와서 그러면 9시 뉴스 불러서 내가 찍어준다 그랬어 내가. 뉴스거리라고. 그런 건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개간전 법적으로는 완벽히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왜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강력히 이러느냐 했더니 거기에 이제 그 터에 그 뒤에 딸린 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요양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노인네들 요양원을 짓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동네 한 군데 요양원을 짓면 아무래도 저 외지인들이 자꾸 들락날락하고 또 동네 기운이 좀 안 좋잖아. 좀 건강한 사람들 와서 살아야지. 노인네들 이렇게 운신이 불편한 노인네들 많이 오시면 그게 다른 건 문제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준 거거든. 시청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지랄하러 오는데 마을 사람들 다 들고 무슨 동네 한 건데 무슨 요양원이냐, 시골 동네 못한다. 이래 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마을에 가는 문제 삼은 거예요. 우리 땅이다. 무슨 협의가 들어올 거다. 응? 협의가. 그때 잘 생각해서 어느 게 좋을지는 어른들 상의해서 결정하시라. 그러면 요양원 지라 그러고 그 대신 우리 그 뒤편으로 걔네 땅이 넓어요. 1000몇 평 넘으니까 요 땅, 여기 돌을 끼고 있는, 마을에 돌을 끼고 있으니까 그 앞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뒤편으로 땅 다시 져달라 하든가 하면 협의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죽은 거야. 동네부터 기죽은 거 같고요. 동의해줘야지. 저기 나오고,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늘 내려가니까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제, 많은 문제라는 거야. 터는 우리 터인데, 건물은 딴 사람이 짓고 있어. 수십 년 전에. 땅값 살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그 건물이 등기부를 갖고 있다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야. 대항력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땅 못 팔아. 땅 팔면 새로운 신소자 대항력이 있어서 토지인들 거절하는데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저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응? 그렇지만 대항력 있는 저 사람도 어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냐. 건물 신축하면 안 된다. 건물 매매할 수 없다. 토지임대 동의. 매매해버리면 의무위반이야. 해지당해요. 차임 밀리면 안 된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땅 주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건물가 물어주고 딴 데 치세요. 내가 5천 드릴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좀 희생을 각오해야지 100% 내 권리 못 찾아와요. 저 사람 차임도 안 밀리네? 꼬박꼬박 내네? 최상의 제한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건물 등기 차지하는 대항력이에요. 시골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집터는 우리 집터인데 동네 사람이 수십 년 집 짓고 살고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 이런 얘기고 거기 보면 603조 임대인의 임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전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를 부담한다.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자, 보시죠.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참 제가 한번 그 EBS 명품 강의라고 그 인터넷 강의가 있어요. TV 강의도 있지만 EBS에서 그 공인중개사를 인터넷 강의를 또 운영해요, 이렇게요.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예를 들다가 뭐 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저 땅 주세요 하고 마당에서 뒹굴른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 조건 갈 때 뭐 아버지 땅 주세요. 뭐 땅 주세요. 안 올라가면 뒹굽니다. 그런 걸 재미삼아서 예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인강은 누구나 다 듣는 거니까. 제가 고향 경기도 안성인데 제 친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냐고 내 강의를 본 거예요. 그러다 맨날 내가 아버지 땅 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했더니 이제 지나가다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고향 친구가 했더니 아버지 저기 남기가 그거 땅 달라는데 그거 돌아가시면 그거 뭐 땅 싸시고 갈 거예요. 그거 저기 주세요. 빨리 살아생전 그거 주세요 좀. 응? 이다음에 어쩌 드릴 거. 얘가 농사만 얘기를 한 거야. 얘가 우리 아버지는 그걸 마음 깊게 담아둔 거야. 그거를 아니 왜 친구가 나를 보더니 아버지 땅 주세요. 남기 땅 주세요. 땅 달라는데 왜 안 주셔요 그거? 응? 돌아가시면 어차피 뭐 이게 이제 된 거예요. 내가 시골을 내려갔는데 농담하면서 얘기한 거야. 내 강의에서 얘기를 하니까. 응?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저기 네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돈이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뭐 영업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돈이 어디 필요한데 땅을 달라고 맨날 그러냐. 나 무슨 소리 못 알아들어서 처음에. 제가 왜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면 땅을 내가 왜 받아요? 내가 그거를. 그랬더니 친구가 지나가다 날 보려는데 남기가 땅 달라 그런다고 아버지 땅 주라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강의 듣고 내가 농담한 거를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농담한 건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로 받아들인 거걸요. 그래갖고 아주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자식이 저거 속마음은 다르구나. 나는 우리 아들 욕심 없는 줄 알았더니 저게 속은 다 있구나.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아주 민망해 죽겠네 아주 이거. 자,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자, 임대차에서 첫 번째 623조 보세요. 요 한 조만 일단 소화할 거예요. 여기 한번 보면 임대차 격에서 임차 목적물의 보존, 유지. 보존 유지라는 것이 수선, 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선, 수리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누구한테? 지금 이거는 모든 임대차야. 똑같이 모든 임대차. 이게 주택 임대차건, 상가 임대차건, 모든 임대차에서는 수선, 수리 유지는 누가 지는 거냐. 우리 법조문에 보면 모든 토지, 건물, 주택, 상가 논할 거 없어요. 모든 임대차에서 수선, 수리는 임대인이 집니다. 임대인이 모든 수선, 수리 임무를 임대인이 진다 그래요. 지는데 주택 임대차건, 특별 상가 임대차건, 공장이건, 토지건, 일반 건물이건 수선, 수리는 모든 임대인이 치는데 그렇지만 이 규정은 이것이 임의 규정이에요. 어디에 있든 이게 수선, 수리 어디에 있든 이게 특별법 주택법은 세입자 보호하려 만든 법이잖아요. 상가법은 상가 임대인 보호하려 만든 법이 아니라 상가 임차인 보호하려 만든 법이잖아요. 수선, 수리는 특별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임대인이 치지만 이 규정 모두 임의정이 강의정이 없어요. 강의정이 없어요. 임의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수선, 수리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계약서에 아무런 말이 없다면 모든 임대차, 주택이건 상가건 일반 건물이건 토지건 다 임대인이 쳐야 되지만 계약서 말미에 수선수리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계약서 썼어요. 그 말미에 단서였더니 모든 유지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 말 써버리면 한 푼도 임대인한테 부담 못 시켜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아무런 말 없으면 임대인 지는 거지만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임대인들은요. 계약서 말미에 두 자를 꼭 넣으려고 그래요.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 근데 계약서 말미에 유지관리보수란 말을 써요. 유지관리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말 써버린 순간 비가 줄줄 새요. 보일러 작동이 안 돼요. 뭐 고장났어요.
다 수선수입 누가 내야 돼요? 세입자가 내야 돼요. 이 말 넣지 말아야 돼.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야. 여기까지도 강행규정이 없어요. 다 임의정이에요, 이건요. 전가할 수 있다. 이게 대형 판례예요. 다만 전가하더라도 소수선만 전가시켜야지. 특약 있더라도 대수선은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가시키더라도 소수선만 전가해야지 대수선은 전가할 수 없다. 모든 수선 수리비는 유지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을 썼어요. 그럼 수선 수리비 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돼. 하여튼 장마 때 벽이 무너졌어요. 태풍 불어 지붕이 날아갔어요. 이런 특약이 있다고 대수선까지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선만.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다면 임대인이 지지만 계약서에 뭔가 말이 있다면 임차인이 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지면요. 청구할수에 특약이 있다면 아무런 말 없으면 임대인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다음 판례에 따르면 안전배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도난방지 의무까지 임대인이 져줘야 되는 것이냐. 자, 보세요. 자, 주택인데 다 똑같이 가는 거 어디가 다 똑같이 가, 이거는 다. 이 선수리는 다 똑같이 가는 건데, 자, 이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에요. 집주인이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옥상, 맨 마지막 층에 있는 옥탑방이에요. 옥탑방. 세를 놨는데, 3층에서 옥탑방 올라가는데 난간이 없어. 계단 옆에 이 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난간. 그거 위험하잖아요. 밤에 헛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또는 노약자들? 위험하잖아. 굴릴 수도 있잖아. 난간이 없으니까. 세자 몇 번 얘기해, 집주인한테.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에 난간 좀, 철제 난간 좀 대주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 돈 없다 안 해준 거야. 안 해달라요? 굴러 떨어졌어. 밤중에 크게 다쳤어요. 집주인한 소동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난간 대달라고 얘기했는데 난간 대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집주인 책임 있는 거다. 치료비랑 뭐 손에다 해달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도난방지. 자, 신혼부부가 1층에 이사 들어왔는데 주택에 1층에 방범창이 없어요. 방범창이.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맞벌이라 낮에는 집이 늘 비어있고 또는 폐물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방범창 대달라. 몇 번 얘기했어요. 돈 없다고 안 대준 거야. 어느 날 도둑 맞았어요. 폐물 다 털어갔어요. 집주인한테, 건물주한테 책임 물 수 있겠느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임대인들,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도난방지까지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까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임차인, 네가 난간 대, 네가 방범창 대, 네가 필요하면 대고 이 다음에 비용산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응? 당신 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비용산 해달라. 그 권리는 있을지언정. 예? 안전배려, 도난방지까지 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이게 언제 나온 판례냐? 판례 바뀌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이 판례가 1970년대에 나온 판례예요. 근데 판례가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어요. 70년대는 왜 그랬을까요? 연탄가스. 새빵이야. 새 들어왔어. 연탄 떼는 시절에. 응? 나 집주인인데 새 났어. 문 옆에 문간방. 연탄가스 맞고 죽었네? 방 구두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에게 안전배려 의무였다면 그 사람 죽은 값 다 물어줘야죠? 집 팔아도 안 되죠? 그때는 내 이해할 수도 있어. 세입자 네가 조심해라. 연탄가스 새는지 안 새는지, 방 구두에 금 갔는지 이런 거 네가 체크해야 돼. 하도 연탄가스 사건이 많으니까. 연탄가스 맡아보셨어요? 안 맡아보셨어요? 연탄가스 안 맡아보셨어요? 저는 연탄가스 많이 맡아봤어요. 아주. 응? 학생 때. 근데 그 나쁘진 않나 봐. 머리 나빠지지 않는 것 같아. 그거요. 우리 때는 뭐 저는 신천 노타리 연세대학교 앞에 전 거기가 하숙촌이었어요. 굴레방 그 철길 밑에 굴다리 옆에 쫙 하숙촌이었는데 거기서 하숙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타들 옛날 한옥집들이에요. 거기가. 뭐 연탄가스 맨날 들어오는 거야. 어느 아침에 일어나면 연탄가스 맡은 거야. 그러면 저는 속이 울렁대 토해. 근데 연탄가스 잠깐 맡으면요 내성 생겨요. 웬만하면 까딱도 없어. 웬만하면 까딱도 없어.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미련했는지 몰라. 이렇게 연탄가스 막 새는데 자. 지금 난리 날 거야. 사람들은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거 없다는 없다 돼요. 여기까지 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데요.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이요.
숙박업이 임대 주는 거예요. 내가 펜션을 일주일 얻었어요. 그럼 펜션 일주일 임대한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펜션 같은 거. 이 영일목설 숙박업은 투숙객들의 이게 투숙객 임차인들의 안전, 배려, 의무를 지어요. 이거 영일목조라는 이런 데는. 하여튼 여길 제하고는 일반 임대차는, 주택, 상가 일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안전배, 도난방지가 임대에 진다 볼 수는 없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논점이에요. 두 번째. 모든 임대차에서, 아무런 말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임차인의 기책사유로, 임차인 잘못으로, 임차 목적물이, 이게 멸실되고 훼손됐다면, 자, 내가 상가 소유자인데, 상가를 임대 줬어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받기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상가 임대인 씨 내일 현장 답사지 마시고 공사 견적 좀 뽑아달래. 뭔 소리였더니 우리가 좀 다 때려보셨대. 영업도 안 되고 열받아하고 문짝 다 때려보시고 술김에 뭐 했대. 근데 수원수리 좀 해달래. 벽에 가더니 도끼 짜고 나 있어. 다 때려보셨어요. 또는 주택을 임대 줬는데 이거 다 똑같이 한다 그랬죠. 제가 주택 임대 줬는데 와보래요 좀요. 봤더니 부부싸움 했대. 이 집 부부싸움 하면 대단한 집인가 봐. 남편분은 부부싸움 하면 도끼 차죠, 도끼. 다 때려보신다고. 부인분은요. 뭘 힘들게 도끼질이냐. 그냥 휘발유 확 뿌려버리지. 불사질러 버리지. 그리고 술김에 부부싸움 하다가, 다 때려보셨대요. 문짝 갔더니 다 때려보시고 난리가 났어. 자, 임차인 지 잘못으로 이렇게 했댔다면, 됐다면은, 임대인은 수선 수리를 거절한다, 거절치 못한다. 임차인 지네 잘못했다, 민차목자 다 때려부셨어요, 지금. 수선수리 해달래, 나보고. 임대인은 수선수리를 거절한다, 거절치 못한다. 거절치 못한다는 거예요. 해줘야 돼, 그래도. 해주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잘못으로, 세입자들의 잘못으로 불내는 바람에, 다 때려부신 바람에, 지금 수선비 500만 나오지 않느냐. 500 지급해달라. 라고, 이거는 물을지언정. 소위 거절하지 못해요. 이거 손해배상 해달라. 견적 나왔어. 공사비 500 나왔어. 그럼 쟤들이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 보면 열하는 거 아니에요?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어딨어? 보증금에 임의로 공제하는 거지. 이 다음에. 그렇게 될지언정. 임차인 잘못으로 임차 목적물이 멸실됐다고 임대인은 수선수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절치 못하고.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안 주면요.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임대인의 지나친 수선 수리행위를 한다면, 지나치게 보존행위를 한다면, 임대인 사이코야, 사이코. 결벽증 환자인가 봐. 내가 상가 점포 하나 임대 받았는데 맨날 공사해, 맨날. 자, 1년 계약 보증 월세 얼마 내기라. 월세 싸긴 해. 그러더니 임대인이 오더니, 사람은 좋게 생겼어요, 아주. 사람도 아주 인떨게 생겼어요. 오시더니,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셔서 나는 절대 나간다 할 때까지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대 월세 올려달라는 사람도 아니다. 10년이나 20년이나 열심히 하셔서 할 때까지는 올리지도 않는데. 사람 좋지요? 그러더니 개업하는 날 화분도 보냈어.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불편하신 데 없냐? 전혀 없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벽을 쳐다보더니, 벽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있거든요? 벽칠공사. 나는 저거 깔끔해야 되는데, 파리 앉아 못 보는데. 벽칠공사. 2박 4일 공사했어요. 그런데 또 한 일주일 되어도 바닥을 쳐다보니 껌이 하나 붙은 자국이 있으니까 바닥공사. 또예요. 일주일 되더니 천장 쳐다보니 천장공사. 이건 한 달 전에 보름은 공사예요. 다 끝나나 봤더니 다시 또 바닥. 결벽증 환자야. 요번에 또 수선수리 한다고 또 사다 들고 나타나고 있어요, 저쪽에. 지나친 수선수리를 해요. 그러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다, 거절치 못한다. 이거 도대체가 2달을 지금 상가 점포 사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데 맨날 공사야. 2달 중에 한 달이 공사야. 또 공사하는데 사대에 또 나타났어. 거절치 못한다. 거절치 못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도 수인 의무가 있어야 돼. 참아야 돼요. 거절치 못해요. 다만 거절치 못하고 지나친 순수리 때문에 임차,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장사 할래 할 수가 없어. 뭘 할래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이 남았더라도 임대차 해지한다. 해지는 가능해. 해지한다. 너 때문에 계약기간도 못 채우고 해지했어. 해지하고 플러스 손해배상. 이것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경우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짝이 맞잖아 지금. 짝이 맞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언정 이 문제 해결할지언정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서 풀려고 하면 잘 못 맞추겠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어떤 데서 모든 임대차 똑같이 주택은 상가건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월세는 주택 세놓으면서 월세는 장판비 도배비를 집주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세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말한 전세라는 것은 전세권 등기가 난 걸 얘기하는 거야. 전세권 등기 냈다면 수선비, 수리비, 필요비, 유지비는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하는 거예요. 설정자, 건물주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세라는 계약을 썼더라도 전세권 등기를 내지 못했다면 다 뭐로 보는 거예요? 임대차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다 임대차이기 때문에 수선, 수리비 누가 내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지.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지. 뭐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전세는 뭐 누가 부담. 이게 얘기가 다 틀린 얘기죠. 전세 등기 낫단 맞아 그게. 전세 등기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돼. 필요비를. 응?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야. 근데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잖아요. 모든 임대차는 월세건 뭐 임차권 등기가 전세 등기 모든 미등 전세건 다 수선 수입비는 아무런 말이 없던 장판 도배비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특혜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럼 그 말은 악용하는 말이야. 이 중개업자들이 악용하는 말이야. 전세는 누가 부담하고 월세 누가 부담한다. 둘 다 월세 다 임대차인데 둘 다 등기 못 내면 전세 못 내면 다 임대차잖아. 둘 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래야죠. 이해되시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있는 내용인데 자 나머지 얘기들은 별거 없어요. 뭐 전대 이런 얘기 아직 보지 마세요. 요 얘기 정도만 봐주셔요.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교재 보면 주택임대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여기부터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가서 용어 중심으로 봐드릴게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주택임대보호법, 상가보호법의 용어를 보자고 용어.